반갑습니다, 여러분. 심화 문제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부하다가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이 동영상을 참고해서 여러분이 조금 공부를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올려드리니까 한번 보고 물리시험 전까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속도 심화 문제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화 문제 1번 같은 경우는 단위 변환하는 방법입니다. 자, 우리가 동영상에서 km per hour를 meter per sec로 고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기에 뭘 곱해줘야 되냐면 3600분의 1000을 곱해주면 된다고 했고요. 반대로 미터 퍼 세커를 킬로미터 퍼 아워로 고치기 위해서는 뭘 곱해주냐면 1000분의 3600을 곱해주면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럼 먼저 1번 2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는 몇 킬로미터인가? 지금 62km per hour로 가니까 이거는 1초당 62km를 간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2시간 동안 가면은 62km를 2시간 동안이니까 이렇게 곱해주면 되겠죠. 1초당 62km를 가니까 다시 1시간에 62km를 가니까 2시간 동안은 곱하기 1을 해주면 144km를 가겠죠. 그 다음에 1초 동안 이동한 거리는 몇 미터인가? 요거는 이제 62km per hour를 미터 per sec로 고쳐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3600분의 1000을 곱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약분이 되고 36분의 10을 해주면 요거는 36분의 620이 되고 요거를 약분을 해주면 되겠죠. 약분을 해주면 총 9분의 155가 나오죠. 네, 그죠? 그래서 요거는 9분의 155m per sec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럼 1초당 9분의 155m씩 간다는 뜻이니까 일물체의 속도는 위에 구한 것과 같이 9분의 155m per sec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2단계, 자 2단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변이와 이동 거리를 잘 구분해야 된다고 했죠. 변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 위치와 나중 위치의 직선거리라고 했어요. 직선거리. 그리고 이동거리라고 하는 것은 실제 이동거리라고 했죠. 실제 이동거리. 그리고 변이라고 하는 것은 특이하게 방향까지 같이 가져준다고 했습니다. 방향. 그러면 2번 한번 보겠습니다. 길이가 400m인 원형 트랙을 한 바퀴 돌아서 제자리로 돌아오는데 A는 50초, B는 40초가 걸렸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O, 옳지 않은 것은 X로 표시해 봅시다. 자, 먼저 이 A와 B가 서로 길이가 400m인 트랙을 한 바퀴 돌았기 때문에 A나 B나 처음 위치와 나중 위치가 어떻습니까? 같다라는 거죠. 처음 위치와 나중 위치가 같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뭐냐면 처음 위치와 나중 위치가 같기 때문에 처음 위치와 나중 위치의 직선 거리와 방향이 변인데 직선 거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변이는 얼마가 되느냐? 변이는 0이 되는 거고 0m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동 거리는 실제로 이동한 거리이기 때문에 실제 얼만큼 이동했죠? 400m를 돌아왔기 때문에 이동 거리는 400m가 된다는 거죠. A, B 둘 다. 자, 그럼 A의 평균 속력. 평균 속력은 어떻게 구하느냐? 속도 평균. 자, 평균 속력은 걸린 시간, 총 걸린 시간분의 총 이동 거리를 해주면 되겠죠. 총 걸린 시간 400m 도는데 A는 50초가 걸렸고 이동 거리는 얼마입니까? 400m를 돌았기 때문에
50분에 400 해주면 8m/s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평균 속력은 A가 B보다 크다. 자, 이거는 A의 평균 속력이었고 B의 평균 속력을 한번 구해보죠. B의 평균 B는 총 걸린 시간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40초. 한 바퀴 도는데 40초가 걸렸고 총 이동 거리는 똑같이 400m이기 때문에 요거는 10m/s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균 속력은 B가 더 크죠. 그래서 X가 되겠습니다. B의 평균 속도는 10m/s다. 자, 평균 속도라고 하는 것은 평균 속도는 어떻게 구합니까? 평균 속도. 우리 속력과 구분해주기 위해서 우리 이렇게 쓰겠습니다. 평균 속도는 시간분의 총 걸린 시간분의 변이가 되겠어요. 변이. 근데 아까 우리 구했듯이 처음 위치와 나중 위치가 같기 때문에 변이는 0이 되는 거예요. 이게 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A든 B든 둘 다 평균 속도는 0이 된다. 평균 속도는 0이다. A, B 둘 다. 그래서 3번은 X가 되는 겁니다. 그죠? 변이가 0이기 때문에 A와 B의 평균 속도는 같다. 그죠? A와 B는 평균 속도가 모두 0입니다. 변이가 0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맞다. A와 B 모두 평균 속도는 평균 속력보다 크다. 이거는 당연히 틀렸죠. A와 B의 평균 속도는 다 0이고 A와 B의 평균 속력은 A는 8m/s고 B는 10m/s이기 때문에 당연히 평균 속력이 더 크죠. 그래서 이것도 X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3번. 자, 이제 이거는 시간에 따른 위치를 준 겁니다. 시간에 따른 위치. 자, 직선 위에서 운동하는 물체의 위치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0에서 4초까지 물체의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여러분은 이 그래프로 주면 잘 해석을 하기가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해석하는 능력을 좀 키워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문제를 보면 제가 그래프로 나타내지 않고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수직선에서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물체가 수직선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가 2m, 여기가 4m, 여기가 6m.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자, 0초일 때 이 물체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프를 보면 0초일 때 이 물체는 위치가 2m에 있다는 거죠. 이게 있었어요. 그리고 2초가 됐을 때는 이게 0초일 때 2초가 됐을 때는 얘는 어디 있습니까? 위치가 4에 있다는 거죠. 위치가 4에 있습니다. 여기 2초일 때 이렇게 이동을 했다는 거죠. 2초까지. 그 다음에 3초일 때 다시 어디 있습니까? 위치가 3초일 때 위치가 다시 2m로 왔네요. 그러면 여기가 3초일 때 위치가 되겠어요. 그러면 얘가 앞으로 갔다가 다시 뒤로 이렇게 왔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4초일 때 위치가 어디 있습니까? 6에 있다는 거죠. 6. 여기에 6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얘는 다시 이만큼을 다시 왔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변이와 이동거리 차이를 또 한번 봐야 되는데 변이는 어떻습니까? 자, 0에서 4초까지라고 했으니까 최초 위치가 어디에 있죠? 맨 처음에 2m에 있었어요. 0초일 때. 0초일 때 위치가 2m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 4초일 때, 그러니까 이 중간 과정은 생략하고 변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 위치와 최종 위치의 직선 거리만 보면 되니까 4초일 때 위치를 보면 되죠. 4초일 때 위치는 어디 위에 있습니까? 6m에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0에서 4초까지 얘들의 직선 거리는 얼마입니까? 4m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변이는 총 얼마야? 변이는
변이는 4m가 되고 방향은 뭐 이제 뭐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플러스 방향이겠죠. 어디가 플러스인지는 모르지만. 그 다음에 이동 거리는 실제로 이동한 거리죠. 실제로 이동한 거리를 나타내라고 했으니까 0에서 4초까지 얼마를 이동했어요? 처음에 2m 이동했다가 다시 뒤로 2m 이동했다가 다시 앞으로 얼마만큼 이동했어요? 4m를 이렇게 이동을 했기 때문에 총 이동 거리는 8m가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시간에 따른 위치를 보고 변이와 이동 거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운동 방향이 한 번 바뀌었다. 운동 방향은 몇 번 바뀌었습니까? 2번 바뀌었죠, 2번. 왜 2번 바꿨어요? 2초일 때 2초에서 3초까지 다시 뒤로 한번 돌아갔다가 그 다음에 어디? 3에서 4초까지 다시 앞으로 이동했죠, 그죠?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 이렇게 한번 바뀌고 그 다음에 다시 앞으로 가면서 한 번 더 바뀌었으니까 총 2번이 바뀐 거죠. 이동 거리는 8m다. 그랬듯이 이동 거리는 8m가 맞죠? 평균 속도는 우리가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죠? 평균 속도는 우리가 총 걸린 시간 얼마죠? 4초. 그 다음에 평균 속도는 이동 거리가 아니라 변이라 그랬죠. 변이의 크기는 얼마입니까? 4m가 되겠어요. 그래서 1m/s가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각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2에서 4초까지 평균 속도를 구해봐라 라고 하면 2에서 4초까지 평균 속도를 구해봐라 라고 하면 자 2에서 4초까지니까 걸린 시간은 얼마예요? 2초가 되겠죠. 그리고 변이는 얼마입니까? 2초일 때 위치가 어디에 있었어요? 2초일 때 위치가 여기에 있었죠. 4m에 있었어요. 그 다음에 4초일 때 위치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6에 있죠. 그죠? 그래서 요 직선거리만 보면 되니까 이만큼 2m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2초분의 2m, 변이가 2m니까 변이의 크기가 이 평균 속도의 크기는 1m/s가 되겠다. 이런 식으로 구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프를 보고 여러분이 평균 속력을 구하라 하든 평균 속도를 구하라고 하든 잘 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변이와 이동 거리를 구하는 방법을 조금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4단계입니다. 4단계. 4단계도 시간에 따른 위치를 준 거죠. 똑같이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한번 봅시다. 자, A는 20초일 때 운동 방향이 바뀐다. 자, 이것도 보면, 그래프를 보면 0에서 20초까지는 얘가 어디로 이동합니까? 여기 400m까지 이렇게 앞으로 이동했다가 20초를 기점으로 다시 어디로 합니까? A는 300m까지 뒤로 이렇게 돌아오죠. 그죠? 그래서 A는 20초일 때 운동 방향이 바뀌는 게 맞죠. 0에서 30초까지 평균 속도의 크기는 A가 B보다 크다. 평균 속도. 자, 평균 속도는 아까도 말했듯이 총 걸린 시간 0에서 30초까지니까 30초가 걸렸겠죠. 그리고 변이를 구해야 되죠. 변이는 처음 위치와 최종 위치의 직선거리죠. 처음 위치 0초일 때 위치가 여기 0m에 있었고 최종 위치 어디입니까? 30초일 때 위치는 둘 다 어디에 있습니까? 300m에 있으니까 요만큼 300m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30분의 총 변이의 크기가 A, B 둘 다 300m이기 때문에 평균 속도의 크기는 10m/s로 둘 다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틀렸다. 그 다음에 0에서 30초까지 A와 B 사이의 거리는 계속 증가한다. A와 B 사이의 거리는 우리가 시간에 따라 위치의 차이를 보면 되죠. 예를 들어서 얘가 10초일 때 A는 어디 있습니까? 100m에 있고 B는 어디에 있습니까? 300m에 있어요. 그러면 10초일 때 A와 B의 아니죠. 밖에서 말했네요. 자, 10초일 때 B는 100m에 있고 A는 어디에 있습니까?
300m 있죠. 그러면 10초일 때 A와 B의 이 사이의 거리는 얼마입니까? 200m가 되는 거죠. 200m. 그래서 200m 차이가 나게 되고, 그 다음에 20초일 때도 얘는 A는 400m 있고 B는 200m 있으니까 둘 사이의 거리가 200m죠. 그러다가 20초를 기점으로 얘들이 사이 거리가 계속 가까워지다가 여기 30초에서 서로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A와 B 사이의 거리는 계속 증가하지 않고 이렇게 거리는 증가하다가 감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틀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죠. 자, 여기서도 여러분이 요거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자, A의 이동 거리를 한번 구해보죠. A의 이동 거리는 얼마입니까? 20초까지 얘는 얼만큼 갔어? 400m를 이동했고, 그 다음에 20에서 30초까지 다시 100m 돌아왔죠. 그러니까 500m가 된다는 거죠. A의 이동 거리. 그 다음에 B는 얼마가 됩니까? B는 그냥 쭉 계속 돌아오지 않고 위로 계속 올라가서 30초일 때 300m까지 갔으니까 300m가 된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그래프를 보고 이동 거리와 변이 이런 것들을 구할 수 있어야 우리가 평균 속도라든지 평균 속력 이런 걸 우리가 비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프를 좀 잘 해석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5단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단계. 자, 요거는 이제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긴 한데요. 한번 봅시다. 자, 5단계. 그린 가와 같이 철수는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곡선인 산책로. 곡선이라는 게 여기서 조금 중요하죠. 곡선. 곡선인 산책로를 따라 이동하였고 영희는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따라 이동했다. 영희도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따라 이렇게 이동했는데 이것도 뭐겠어요? 이 그림을 보면 얘도 곡선인 거죠. 곡선. 곡선입니다. 그럼 그림 나는 A에서 출발하여 B에 도착할 때까지 철수와 영희의 속력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속력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A에서 B까지 철수와 영희 운동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B요. 0에서 20초까지 철수의 속도는 일정하다. 자, 이거는 여러분을 참 속이기 좋은 보기죠. 왜냐면 여기 시간과 속력 그래프에서 보면 0에서 20초까지 철수는 요만큼 2m/s로 속력이 일정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앞에서도 말했지만 변이라고 하는 것은 크기도 가지지만 뭐도 같이 포함해야 된다고? 방향까지 우리가 포함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이 방향은 플러스랑 마이너스 기호를 이용해서 우리가 나타낸다고 했죠. 자, 그래서 이 변이를 시간으로 나누어 주는 것이 속도이기 때문에 속도 또한 크기와 방향을 같이 포함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속도가 변한다라고 할 때는 크기가 변해도 되고 방향이 변해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철수는 아까도 말했지만 여기서 곡선인 산책로를 따라가기 때문에 시시각각 A에서 B까지 갈 때까지 방향이 변한다는 거죠. 그죠? 방향이 계속 변하기 때문에 속도의 크기는 일정하지만 방향이 계속 변해서 속도는 일정하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건 영희도 마찬가지겠죠. 영희도 예를 들어서 10에서 20초까지 얘가 이동을 하는데 이 곡선인 도로를 따라가기 때문에 0에서 20초까지 다시 10에서 20초까지 영희의 속력은 일정하지만 속도는 변하게 된다는 거죠. 왜? 영희도 시시각각 방향이 변하기 때문에. 아시겠죠? 영희의 이동 거리는 100m이다. 자, 우리가 시간 속력 그래프 또는 시간 속도 그래프를 주고 이동 거리나 변이를 묻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때는 우리가 뭘 구하면 되냐면 면적을 구해주면 된다는 거죠. 면적. 그래서 시간 속도 그래프 또는 시간 속력 그래프를 주고 우리가 이동 거리나 변이를 묻는 경우에는 면적을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영희는 A에서 B까지 이동 거리를 물었으니까
얼마가 되겠습니까? 요 0에서 30초까지 요 그래프 아래 요만큼의 면적을 구해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만큼의 면적은 우리가 사다리꼴 넓이를 구해도 되고 아니면 삼각형, 사각형, 삼각형으로 나눠서 구해도 되고 구해보면 총 면적이 100m가 나온다. 100이 나오니까 이동거리가 100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평균 속도의 크기는 0이가 철수보다 크다. 평균 속도의 크기. 평균 속도는 어떻게 구한다고 했죠? 아까 우리 시간분의 변이라고 했죠. 그죠? 변이는 우리가 아까도 말했지만 처음 위치와 나중 위치의 직선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럼 0이랑 철수가 처음에 요 위치에 있었다는 거죠. 맞죠? A라는 위치에 요 위치에 있었고 최종 위치는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변이를 구할 때는 여러분 중간 과정을 보지 말고 처음 위치랑 나중 위치만 보고 그 둘 사이의 직선 거리를 구해주면 그게 변이의 크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최종 위치가 같기 때문에 둘 사이의 직선 거리가 같습니다. 그래서 영희와 철수는 변이의 크기가 같은 거죠. 그죠? 그래서 걸린 시간도 어떻습니까? 30초에 둘 다 도착을 했기 때문에 영희와 철수의 평균 속도는 30분의 변이가 되는데 이 변이가 얼마인지는 지금 모르지만 이 변이가 같다라는 거죠. 그죠? A와 B, 처음 위치와 최종 위치가 같기 때문에 그래서 크지 않고 둘 다 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틀렸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오케이. 자, 그러면 다음 가속도 심화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속도 심화 문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가속도 운동을 하면서 우리가 그래프에 대해서 많이 배우게 되는데 여러분이 그래프 개형을 조금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시간, 위치 그래프가 있죠. 그래프의 종류는 세 가지입니다. 또 시간, 속도 그래프 이 종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간, 가속도 그래프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여기 이 세 가지 그래프를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이 잘 연결을 지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시간 가속도 그래프, 시간 속도 그래프, 시간 위치 그래프를 자유자재로 여러분이 바꿔서, 즉 무슨 말이냐면 시간 속도 그래프를 보면서 가속도가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시간 속도 그래프를 보면서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 또는 시간 가속도 그래프를 보고 속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그릴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속도가 있는 경우를 한번 보죠. 가속도가 있는 경우. 아니다. 가속도가 0인 경우부터 한번 봅시다. 자, 가속도가 0으로, 즉 가속도가 없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가속도가 0이기 때문에 속도가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안 변하죠. 그래서 처음에 일정한 자기가 가졌던 속도를 그대로 이렇게 가지는 이런 경우가 되겠죠. 그죠? 그럼 속도가 일정하게 된다는 거죠. 속도가 일정한 경우 시간 위치 그래프는 어떻게 나온다? 직선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죠. 직선으로. 자, 시간 위치 그래프는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가속도가 양으로 일정한 경우, 즉 시간에 따라 속도가 증가하는 경우죠. 시간에 따라 속도가 증가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프가 처음에 있던 속도에서 계속 증가하는. 하지만 일정하게 증가해야 되는 거예요. 일정하게. 왜냐하면 가속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이런 직선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럼 시간 위치 그래프에서는 속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속도가 증가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시간에 따른 위치의 변화량이 계속 증가하는 요런 그래프가 나온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가속도가 음인 경우를 한번 봅시다. 가속도가 음으로 일정한 경우는 일정하게 속도가 감소한다는 뜻이니까 요렇게 속도가 감소하는 그래프를 그려줘야 되겠죠. 그러면 요 말은 처음에 가졌던 속도보다 얘가 더 감소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K형이 나타나야 됩니다. 시간에 따른 위치에 변화량이 점점 줄어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그래프 K형을 쫙 쥐어서 좀 외워두기 바라고, 그리고 여기에 조금 더 덧붙이자면 이런 경우가 있죠. 이렇게 그래프가 주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요 보라색 같은 경우, 이 보라색 같은 경우는 시간에 따른 속도의 변화량이 점점 증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속도가 어떻게 되는 거야? 증가하는 거야. 가속도가 증가하는 경우. 그 다음에 노란색으로 주어지는 요런 그래프가 있을 텐데, 이런 경우는 시간에 따른 속도 변화가 줄어들기 때문에 가속도가 감소하는 경우에 가속도가 감소. 그러니까 우리가 보자면 요거는 가속도가 일정한 경우, 요 보라색은 가속도가 증가하는 경우, 노란색은 가속도가 감소하는 경우다. 이런 식으로 조금 알아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도 보듯이 시간 위치 그래프도 여러분이 요거는 속도가 어떻게 되는 경우? 속도가 증가. 요거는 속도가 감소. 요거는 속도가 그때 일정한 경우다. 이렇게 조금 서로 시간 가속도, 시간 속도, 시간 위치 그래프를 연결 지을 수도 있고, 그리고 각 그래프 개형마다 속도가 어떻게 되는지, 가속도가 어떻게 되는지를 조금 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한번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다음 중 등가속도 직선운동, 그래프라는 것은 가속도가 일정한 그래프죠. 가속도가 일정한 그래프. 자, 그럼 가속도가 일정한 그래프를 찾으라고 했으니까, 자, 여기 처음 거는 시간 뭡니까? 시간 위치 그래프죠. 자, 시간 위치 그래프에서 직선으로 나온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야? 속도가 어떻다는 거죠? 속도가 일정하다. 속도가 일정하면 가속도는 어떻게 됩니까? 가속도는 0이 되는 거죠. 가속도는 0이 되는 경우다. 그 다음 시간 속력 그래프. 시간 속력 그래프에서 이렇게 시간에 따라 속력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일정하죠. 시간에 따른 속력이 일정하단 말이야. 그죠? 요 말도, 그러니까 이게 방향이 직선이기 때문에 속도나 속력이나 구별을 할 필요가 없는데, 이 말은 등속도, 즉 속도가 일정한 경우죠. 요것도 속도가 일정한 경우. 그죠? 이때도 가속도는 0이 되겠죠. 그러니까 1번과 2번은 같은 운동을 시간 위치, 시간 속력 그래프로 나타낸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3번 같은 경우는 지금 시간 속력 그래프가 주어졌는데 요렇게 볼록하게 주어졌죠. 아래로 볼록하게. 이런 경우는 가속도가 어떻게 되는 게? 가속도가 증가하는 그래프라고 했죠. 가속도가 증가하는. 가속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등가속도, 즉 가속도가 일정하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1, 2, 3번은 다 틀린 거예요. 되는 거죠. 4번 시간에 따른 가속도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일정하죠. 그러니까 이게 등가속도 운동이 되겠죠. 그죠? 네, 5번 시간에 따라 가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등가속도가 아니고 그냥 가속도 운동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범위를 지어보면 요 1번과 2번 요것은 무슨 운동이라고 보면 되냐면 등속도 운동이라고 보면 되죠. 등속도. 속도가 일정한 경우다. 그죠? 그리고 요것은 뭡니까?
등가속도, 가속도가 일정한 경우 등가속도 운동. 그리고 요 두 개는 뭐라고 보면 되냐면 그냥 가속도 운동, 속도가 그냥 변하는 운동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2번도 봅시다. 자, 이거는 지금 시간과 이동거리 그래프, 를 줬죠. 시간과 이동거리 그래프를 줬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시간 위치 그래프로 보면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직선 운동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시간 이동거리 그래프에서 이렇게 아래로 볼록하게 나올 때는 속도가 어떻게 된다 그랬죠? 아까 그래프 개형 설명할 때 속도가 증가하는 그래프고, 요거는 이제 위로 이렇게 볼록하죠. 4에서 7초까지는 속도가 어떻게 된다? 속도가 감소하는 그래프다. 앞에서 했죠. 그래서 시간 위치 그래프 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그래프를 보고 여러분이 속도가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를 머릿속에 이미 딱 떠올라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기억부터 봅시다. 5초일 때 수레의 속력이 가장 빠르다. 자, 5초일 때가 아니라 4초일 때가 가장 빠르겠죠. 왜요? 0에서 4초까지 속도가 증가하다가 4초 이후로 속도가 감소하니까 최대값은 4초일 때가 가장 빠르겠죠. 그죠? 그 다음에 니은 4에서 7초 동안 가속도의 방향은 수레의 운동 방향과 반대이다. 자, 가속도의 방향과 수레의 운동 방향이 서로 반대가 되면 어떤 형태가 나타나냐면, 예를 들어서 운동은 이쪽으로 하고 이게 운동 방향, 가속, 즉 속도의 변화는 이 뒤쪽으로 간다라고 합시다. 이게 가속도의 방향.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속도가 점점 어떻게 돼야 될까? 감소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소. 속도가 감소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운동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에 따른 어떤 문제가 나오면 속도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를 따져보라는 거죠. 그래서 운동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이 서로 반대면 속도가 감소하고, 운동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이 서로 같아. 그러면 속도가 어떻게 돼야 될까? 속도 증가로 나타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4에서 7초 동안은 가속도의 방향과 수레의 운동 방향이 반대죠. 왜? 속도가 감소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7에서 8초 동안은 등속도 운동을 한다. 7에서 8초 동안은 얘가 이동 거리가 계속 4로 그냥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안 움직인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정지에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정지. 그래서 답은 1번으로 체크가 되겠습니다. 3단계를 보겠습니다. 3단계. 자, 3단계는 지금 시간 속도 그래프를 줬죠. 시간 속도 그래프를 줬을 때 A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가속도가 아까 말했듯이 가속도가 감소하는 그래프를 보였죠. 직선으로 나오면 가속도가 일정하고 가속도가 일정.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경우는 가속도가 증가하는 이런 그래프라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ABC 모드는 속도가 다 0에서 어디까지 증가하고 있어요? 5초가 될 때 속도가 20까지 가죠. 그래서 속도는 ABC 다 모두 증가하는 거죠. 그거는 여러분이 뭐 따로 그래프 개형을 몰라도 시간에 따라서 속도가 증가하는 그래프라는 건 알 수 있을 겁니다. 기억. G는 속도와 가속도가 모두 증가하는 운동이다. 맞죠? 아래로 볼록하면서 속도는 0에서 20까지 증가하니까. 0에서 5초 동안 세 물체의 평균 가속도는 모두 같다. 평균 가속도는 우리가 어떻게 구한다 그랬죠? 가속도. 우리가 그걸로 씁시다. 기호로 씁시다. 평균 가속도는 총 걸린 시간이 5고, 그때 동안 아까 평균 속도는 변이, 즉 위치의 변화량이지만 가속도는 위치가 아니고 속도의 변화량이 되겠어요. 속도의 변화량. 그럼 0에서 5초 동안 A, B, C 모두 다 속도가 0에서 얼마로 변했죠?
20까지 변했죠. 그러니까 속도의 변화량은 20이 되겠죠. 따라서 5분의 20, 즉 5초고 이게 m/s. 속도의 변화량이 이렇게 되니까 얘는 평균 가속도가 4m/s의 제곱이 된다. 이 말이죠. 0에서 5초 동안 세물체의 평균 속도는 같다. 아까 말했듯이 평균 속도. 자, 평균 속도는 총 걸린 시간이 5초고, 변이라고 했죠, 변이. 우리가 시간 속도 그래프 주고 변이를 물으면 우리는 뭘 구해야 된다고? 면적을 구해주라고 했죠? 아까 했습니다. 자, 그러면 A 같은 경우는 0에서 5초 동안 변이가 얼마냐면 요만큼이 되는 거죠. 요만큼의 면적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만큼 부채꼴의 면적이 되겠습니다. 이게 A의 변이가 되는 거죠. B의 변이는 얼마가 됩니까? 요 삼각형의 면적이 되겠어요. 삼각형의 면적. 그죠? 요만큼 변이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삼각형의 면적만큼. 그 다음에 C의 변이는 얼마가 되냐면 C 같은 경우는 그래프 아래 면적이 요렇게 된다는 거죠. 요렇게. 이만큼이 C가 0에서 5초까지 이동한 변이가 되겠어요. 그래서 누가 가장 큽니까? 변이는 누가 가장 크죠? 변이는 A가 가장 크고 그 다음에 B가 크고 그 다음에 C가 가장 작죠. 따라서 같은 시간 동안 변이가 가장 A가 크기 때문에 평균 속도는 누가 가장 커요? A가 가장 크고 B가 크고 그 다음에 C가 가장 작은. 같지 않죠? 그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단계 한번 봅시다. 자, 이것도 시간 속도 그래프를 주어졌네요. 시간 속도 그래프. 자,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얘가 이 직선으로 일정하죠. 요거 직선으로 일정하면 가속도가 일정한 경우죠. 가속도가 일정하다. 그러니까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고 1에서 2초까지는 속도가 일정하죠. 4로.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속도가 일정한 등속도 운동이라는 거죠. 등속도 운동. 그 다음에 2에서 3초까지는 또 직선으로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요거는 똑같이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고요. 여기는 또 속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등속도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4에서 6초까지는 직선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도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다.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등속도 운동을 할 때 이동한 거리는 총 10m다. 자, 등속도 운동을 하는 구간은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이죠. 그러면 이동 거리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뭘 구하면 된다?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면적을 구해주면 된다는 거죠. 면적. 그러면 1에서 2초 동안 등속도 운동할 때 요 그래프 아래 면적 구해주고요. 그 다음에 3에서 4초까지 요 그래프 아래 면적, 요 면적과 요 면적을 구해서 더해주면 그게 이동거리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요 면적이 4가 되고 요 면적이 6이 되니까 두 개 더하면 10이 되니까 총 이동거리는 10m가 된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 가속도. 가속도의 크기가 가장 큰 구간은 2m/s 제곱이다. 자, 가속도는 우리가 아까도 말했듯이 시간분의 속도의 변화량 구해주면 되죠. 그죠? 그러면 시간분의 속도의 변화량이니까 자, 0에서 1초 동안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한 곳은 등속도니까 가속도가 0인 경우고 검정색으로 표시한 요 구간만 가속도를 구해보면 되겠죠. 가속도. 총 1초 동안 속도가 4 변했으니까 얘는 4m/s 제곱의 가속도를 가지고 여기는 1초 동안 속도가 얼마 변했어요? 4에서 6까지 변했으니까 2m/s가 변했죠. 따라서 가속도는 2m/s 제곱이 되겠고 요 경우는 2초 동안 속도가 얼만큼 줄어들었죠? 6에서
0까지 줄어들었으니까 6이 변했어요. 그래서 3m/s 제곱이 되겠습니다. 이건 지금 방향은 상관하지 않고 크기만 우리가 구한 거예요. 그러면 크기가 가장 큰 구간은 우리가 0에서 1초 동안인 4m/s 제곱이 되겠죠. 따라서 니은은 틀린 게 되겠습니다. 이거 4에서 6초 동안 운동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이 반대다. 자, 4에서 6초 동안 물체의 운동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이 반대면 필히 어떤 현상이 나타난다? 속도가 감소한다. 앞에서 했죠. 지금 4에서 6초 동안 속도가 감소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도 맞다. 그죠? 속도가 증가하는 0에서 1초랑 2에서 3초까지는 속도와 가속도의 방향이 어떻다? 같은 방향이다. 왜? 속도가 증가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기역과 디귿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5단계 시작하겠습니다. 5단계. 자, 이거는 시간 위치 그래프를 준 거죠. 시간 위치 그래프를 줬습니다. 시간 위치 그래프. 얘는 시간 위치 그래프에서 직선으로 나오니까 속도가 어떻다? 속도는 일정한 그래프고, 요거는 위로 볼록하게 B는 되어 있으니까 속도가 어떻게 되는 경우야? 속도가 감소하는 그래프 개형이다. 이런 거를 딱 보자마자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기억. 봅시다. 0에서 2초 동안 B의 가속도 방향은 운동 방향과 반대다. 맞죠? 왜? B의 그래프 개형은 속도가 감소하는 그래프 개형이니까. 가속도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반대면 서로 속도가 감소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0에서 2초 동안 AB의 평균 속력은 같다. 자, 평균 속력은 실제 이동 거리를 나타내면 되죠. 그죠? 평균 속력. 평균 속력은 걸린 시간. 0에서 2초니까 2초분의 총 이동 거리는 얼마입니까? 2초까지. A도 20m를 이동했고 B도 20m까지 갔죠? 그죠? 그래서 20m 돼서 10m/s로 갔다라는 거죠. 그죠? 근데 여기는 직선 도로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직선으로 가면 변이나 직선으로 움직인다면 방향이 바뀌지 않는다. 즉 방향이 바뀌지 않으면 변이나 이동 거리나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를 알면 여러분이 뭐 변이 이동 거리를 구분할 필요가 있냐 없냐를 조금 구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평균 속력은 같다. 자, 그 다음에 디귿 2초일 때 순간 속력은 A가 B보다 크다. 이 순간 속력이라고 하는 개념 우리가 계속 평균 속력, 평균 속도 이런 것만 배웠는데 순간 속력이란 개념이 여기서 처음 나왔어요. 자, 이 순간 속력은 우리가 어떻게 구하냐면 여러분이 직접적인 뭐 수치를 구할 수는 없지만 비교는 할 수 있어. 어떻게 비교를 하느냐? 직선의 기울기로 보면 돼. 직선의 기울기. 자, A 같은 경우는 그냥 직선이니까 이렇게 직선이 이루어져 있고요. B 같은 경우는 곡선이잖아. 이 곡선은 짧은 직선의 모임이에요. 그러면 2초일 때 직선을 구하면 돼. 2초일 때, 자, 2초에 어떤 점을 하나 찍고 2초와 아주 가까운 점에 점을 하나 더 찍어서 이 두 점을 이어주는 거야. 그러면 요렇게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그죠? 그러면 2초일 때 순간 속력이라고 하는 것은 요 직선의 기울기가 되는 거야. 이 직선의 기울기가 지금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기울기를 따져보면 A 같은 경우는 지금 요만큼 기울어져 있고 B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기울어져 있으니까 기울기는 누가 더 커? A가 더 크다는 거죠. 그래서 순간 속력은 A가 더 크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6단계. 자, 6단계 같은 경우는 지금 시간 가속도 그래프를 주어졌죠. 이런 경우는 선생님이 시간 속도 그래프로 그려라 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시간 속도 그래프를 그리면 여러분이 이동 거리도 구할 수 있고 가속도도 따로 구할 수 있으니까 많은 정보를 주는 시간 속도 그래프로 바꿔 보겠습니다. 시간 속도 그래프를 그릴 때 팁을 주자면 여러분 이거를
요 시간 가속도 그래프에서 이 그래프 아래 면적이 뭐가 되냐면 속도의 변화량이 되는 거야. 속도의 변화량. 그러니까 시간 가속도 아래 요 그래프 아래 요 면적 요만큼이 0에서 2초까지 속도의 변화량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요 면적이 얼마죠? 20이 되고 2에서 4초까지는 가속도가 0이니까 면적이 0이 되겠죠. 그 다음에 4에서 6초까지는 요 면적을 구해주면 얼마가 돼? 마이너스 20이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그려봅시다. 여기가 2초, 여기가 4초, 여기가 6초가 되는 거죠. 이럴 때, 자, 처음에 어떻다고 했어요? 얘는 정지 상태에 있다라고 했죠? 그럼 0초일 때 속도가 0이 되겠지. 0초일 때 속도가 0이 될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2초일 때 2초까지 속도가 얼만큼 변했다고 했어? 면적을 구해보면 20이 변했다고 했지. 그럼 2초일 때 속도가 얼마가 돼야 될까? 20m/s가 돼야 된다는 거죠. 여기 20. 근데 지금 가속도가 일정하죠? 10으로. 가속도가 일정할 때는 그래프가 어떻게 나온다? 시간 속도 그래프가 직선으로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 2에서 4초까지는 속도 변화가 있어 없어? 없죠. 0이란 말이야. 속도의 변화량이 0이란 말이야. 가속도가 0이기 때문에. 따라서 얘는 20m/s를 그대로 유지하는 이런 그래프가 되겠죠. 그 다음 4에서 6초까지는 속도의 변화량이 넓이를 구해보면 마이너스 20이란 말이야. 즉 속도가 20m/s 줄었다는 거죠. 그러면 6초일 때 속도가 얼마가 돼야 돼? 20이 줄었으니까 0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얘도 가속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가속도가 일정한 그래프 개형인 직선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죠. 직선으로 이렇게 쭉 나온다. 그래서 요 시간 가속도 그래프를 시간 속도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럼 이 그래프를 보고 문제를 풀어봅시다. 4초일 때 물체의 속도는 20m/s다. 4초일 때 물체의 속도, 4초일 때 물체의 속도가 20이 맞죠? 그래서 이건 맞다. 여기 1번은 맞다. 0에서 4초 동안 물체의 평균 가속도는 어떻게 구한다? 평균. 총 걸린 시간분의 속도의 변화량. 총 걸린 시간이 0에서 4초까지니까 4초. 그 다음에 속도의 변화량은 4초일 때 속도가 어떻게 됐어? 0초일 때 0이었고 4초일 때 속도가 20이었으니까 20만큼 변했죠. 그래서 총 속도의 변화량은 20m/s다. 따라서 요거는 5m/s 제곱의 가속도를 가진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틀렸네. 그죠? 얘는 틀렸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고 0에서 6초 동안 물체의 이동거리. 자, 시간 속도 그래프 주고 이동거리 물었으면 뭘 구해주면 된다? 면적 구해주면 된다 그랬죠? 0에서 6초까지 면적을 구해주면 요만큼의 면적을 구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죠? 삼각형, 사각형, 삼각형 이렇게 나눠서 구해야 되고 사다리꼴로 구해도 되고 넓이를 구해보면 80이 나옵니다. 그래서 80m/s, 80m가 맞다. 자, 그 다음에 이 4번과 5번 같은 경우에 물체의 운동 방향을 물었죠. 운동 방향을 물었고 속도의 방향을 물었어. 그러면 물체의 운동 방향과 속도의 방향은 모두 다 뭐를 보고 판단을 하냐면 속도의 부호를 보고 판단을 한다 이 말이야. 속도의 부호가 플러스인지 아니면 속도의 부호가 마이너스인지 요거를 보라는 거죠. 그러면 0에서 2초까지 속도의 부호를 한번 따져보죠. 0에서 2초까지. 자, 0에서 2초까지 속도는 얼마를 가집니까? 0에서 2초까지 속도는 모두 다 y축, 요 값을 가지죠. 0에서 2초까지 속도는 보면 이런 식으로 0에서 20m/s 사이의 속도 값을 가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속도의 부호가 플러스다. 그 다음에 4에서 6초까지 봐도 4초일 때 속도의 부호가 20이고 그 다음 여기일 때는 속도가 여기고 여기일 때는 속도가 여기고 6초일 때도 속도가 얼마예요? 6초일 때 속도가 0이 되는 거죠. 6초일 때 속도가 0이기 때문에 얘들도 똑같이 속도의 부호가
뭡니까? 속도의 부호가 플러스가 된다는 거죠. 속도의 부호가 플러스다. 그래서 우리는 0에서 2초까지도 속도의 부호가 플러스고 4에서 6초까지 속도의 부호가 플러스이기 때문에 모두 다 운동 방향은 어느 방향? 플러스 방향이다 라고 보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4번과 5번은 모두 다 플러스 방향으로 운동을 한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습니다. 그래서 4번과 5번도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까지 가속도 운동하고 다음 힘 심화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힘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단계는 이제 R자임, 즉 합력을 구하는 방법이죠. 자, R자임을 구하는 방법은 우리가 크게 방향이 같으면 어떻게 한다? 자, R자임을 구하는 방법은 방향이 같은 힘은 그냥 더해주고 방향이 반대인 힘은 빼준다 라고 했죠. 그리고 방향이 서로 엇갈릴 때는 어떻게 해준다? 평행사변형을 그려준다 라고 했죠. 예를 들어서 이쪽으로 힘이 작용하고 이쪽으로 힘이 작용한다. 예를 들어 이쪽으로 6N이 작용하고 이쪽으로 8N이 작용하면 이거는 그냥 이 두 개를 더해서 14N이라고 하거나 두 개를 빼서 뭐 2N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 평행사변형을 이렇게 그린 다음에 여기와 여기를 이은 다음 이쪽으로 화살표를 그리는 거죠. 그러면 이 화살표의 방향이 R자임의 방향이 되는 거고 이 화살표의 길이가 바로 크기가 되는 건데 길이는 이렇게 특수하게 90도인 경우 요거는 90도가 되는 거죠. 그럼 요거는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요 변의 길이를 구해줄 수가 있죠. 여기가 6이고 여기가 8이고 높이가 6N이 되니까 우리가 6, 8, 10 피타고라스 정리 써주면 요 길이가 10이 되는 거죠. 그래서 R자임의 크기는 10N이고 방향은 여기 대각선 방향으로 이렇게 그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R자임을 구한다고 했죠. 자, 그러면 1단계에서 지금 서로 힘이 반대인 요 두 힘이 있죠. 그러면 반대 방향은 서로 빼주면 되니까 같은 힘을 빼주면 얘 둘은 없는 것과 같죠. 그래서 위쪽으로 남는 요 힘이 R자임이 되는 거죠. 그래서 크기는 2N이고 방향은 위쪽으로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2단계, 자, 우리 힘의 정의에 관련된 문제인데 힘이라고 하는 것은 뭐야? 운동 상태의 변화 원인이라 그랬죠. 힘이 있으면 운동 상태가 변한다는 거예요. 힘이 없으면 운동 상태가 안 변해요. 그죠? 그래서 물체가 자신의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을 우리는 관성이라고 그랬죠. 그럼 여기서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0이기 때문에 운동 상태가 변한다, 안 변한다? 운동 상태가 안 변해야 된다는 거죠. 운동 상태가 안 변한다. 운동 상태의 변화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럼 운동 상태가 안 변하는 거를 구해라 이 말이죠. 갑자기 멈춘다. 운동 상태가 변하는 거죠. 등속도 운동을 한다. 자신의 속도 그대로 쭉 계속 가는 거니까 운동 상태가 안 변하니까 이거는 맞겠네요. 그죠? 디귿, 속력이 일정한 원운동을 한다. 원운동을 한다는 거는 방향이 변하는 거죠. 방향이 계속 변한다. 방향이 변하는 것도 운동 상태가 변하는 거라고 수업 시간에 했죠. 그러니까 X. 속도의 크기가 점점 감소한다. 이것도 운동 상태가 변하는 거니까 X.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단계. 마찰이 없는 직선 위에 질량이 2kg인 물체가 10m/s의 속력으로 운동하고 있다. 물체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일정한 크기의 힘을 계속 작용하였더니 2초 후에 물체가 정지하였다. 이 물체의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골라보도록 합시다. 자, 이것은 우리가 이 힘과 가속도의 관계인 요식을 이용해서 풀 수가 있겠죠. 힘이 있으면 가속도가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죠? 힘이 있으면 가속도가 생겨난다. 자, 물체의 가속도의 크기는 5m/s 제곱이다. 자, 지금 여기 가속도를 구해야 힘을 구할 수 있으니까 가속도는 우리가 앞에서 어떻게 구한다? 걸린 시간이 지금 2초 동안 작용했으니까 2초. 그 다음에 속도의 변화량이 얼마입니까? 10에서 정지했다고 했죠? 정지했으니까 10m/s가 변한 거죠. 그죠? 크기만 따질게요. 방향은 안 하고. 그러면 총 2초 동안 속도가 10m/s 변했으니까 가속도는 5m/s 제곱이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요것은, 요 힘은 이제 우리가 F는 ma를 통해서 구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질량이 2고 가속도가 5니까 10N이다. 이렇게 구해지는 거고. 그 다음에 힘이 작용한 후 2초 동안 이동한 거리는 시간 속도 그래프 그려주라 했죠. 시간, 속도. 최초의 속도가 10m/s였고 2초 뒤에 속도가 0이 됐고 그 다음에 일정한 힘에는 일정한 가속도. 그죠? 힘이 일정하면 가속도도 일정하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죠. 등가속 운동을 하고 이런 그래프가 나오니까 이 그래프 아래 면적을 구해주면 되니까 면적은 2분의 1 곱하기 밑변이 2, 높이가 10 이렇게 구해주면 총 얼마입니까? 10m가 나온다. 그래서 이것도 맞다. 그래서 답은 뭡니까? 5번이 되겠지요. 다음 4단계입니다. 4단계는 앞에 3단계랑 똑같죠. 대신에 말로써 속도의 변화량을 준 것이 아니라 시간과 그래프를 주고 시간 속도 그래프를 주고 우리가 이제 힘을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0에서 20초 동안 운동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이 같다. 앞에서 말했듯이 운동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이 같으면 속도가 어떻게 돼야 된다? 속도가 증가해야 되죠. 그러면 0에서 20초 동안 속도가 지금 증가하고 있죠. 그러니까 맞네요. 4에서 50초 동안 작용한 힘의 크기는 200N이다. 그러면 F는 ma를 써야 되니까 가속도를 먼저 구해야 되겠죠. 질량이 200이고 가속도는 지금 여기서 보면 걸린 시간이 10초 동안이고 속도는 어디야? 10에서 0으로 줄어들었죠. 10에서 0으로 줄어들었으니까 속도의 변화량이 10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이 되겠네요. 그러면 200 곱하기 가속도 1 해주면 200N이 되겠습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200N이 되고 그 다음에 40에서 50초 동안 처음에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다. 자, 운동 방향은 선생님이 뭐라 그랬죠? 운동 방향은 아까도 말했듯이 속도의 부호를 보라 그랬죠? 속도의 부호. 자, 0에서 40초까지 속도의 부호가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플러스 값을 가지죠. 그죠? 그 다음에 40에서 60초까지도 속도가 어때? 60초가 아니라 50초까지네요. 50초까지도 10에서 0 사이의 값을 속도가 가지죠. 그래서 속도가 플러스란 말이죠. 그죠? 0에서 50초까지 모두 다 속도의 값이 플러스 값을 가지고 있으니까 운동 방향은 항상 무슨 방향으로 간다? 플러스 방향으로 운동한다. 그래서 운동 방향이 바뀐 적이 없어요. 운동 방향이 바뀌려면 속도가 마이너스 값을 가지는 요렇게까지. 여기는 속도의 부호가 마이너스죠. 그죠? 그래서 이 X축 아래로 속도가 내려와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답은 기역과 니은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자, 5번 같은 경우 우리가 한번 따져보려면 힘을 먼저 봐야죠. 작용, 반작용에 관련된 문제죠. 자, 한번 봅시다. 그림을 그릴 필요가 없겠군요.
자, 지금 20N의 힘으로 B를 밀어주고 있으니까 우리 B가 A를 어떻게 하겠어? B가 A를 이렇게 얼마의 힘 F로 밀어준다는 거죠. 그럼 항상 힘은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반작용. 자, 그러면 요 힘은 우리가 B가 A를 밀어주는 힘이면 A도 B를 반대 방향으로 어떻게 해줘야 된다? F라는 힘으로 밀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걸 따로 그려보면 A에 작용하는 힘은 이쪽 방향으로 F라는 힘이 작용하고 B 같은 경우는 왼쪽 방향으로 얼마의 힘? 20N이 작용하고 반대쪽, 이거는 A가 B를 밀어주는 힘이죠. 이쪽으로 F라는 힘이 작용한다는 거예요. 맞죠? 이런 관계를 한번 따져놓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가속도를 구해야 되죠. A와 B의 가속도를 구해야 되니까 이 사실상 이 물체는 두 물체가 붙어 있는 거지만 요게 요렇게 보면 5kg짜리 물체 하나가 있는 것과 같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F는 MA에 의해서 A는 어떻게 됩니까? M분의 F가 되죠. 그럼 질량이 얼마야? 5kg이 되고 작용한 힘은 20N이 되니까 요거는 전체 4m/s 제곱의 가속도를 가진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4m/s 제곱의 가속도를 가지고 운동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거를 다시 우리는 분리를 해야 돼요. 아까처럼 A와 B로 서로 나눠서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A에 작용하는 R자임을 구하려면 우리 R자임은 어떻게 구한다? F는 다시 MA라고 하는 거죠. 지금 요 부분은 가속도를 구하기 위해서 힘과 질량을 알 때 가속도를 구한 거고 이제 여기에 쓰는 거는 가속도를 아니까 이 A라고 하는 물체 지금 20N이라고 하는 거는 B에 작용하는 어떤 힘인 거고 R자임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 A에 작용하는 R자 힘을 구하기 위해서 다시 질량에다가 가속도를 곱해줍니다. 요 질량이 3kg이니까 3 곱하기 가속도가 4니까 A라고 하는 놈은 12N의 힘을 받게 되는 거고 B라고 하는 놈은 요 질량이 2kg이니까 2 곱하기 4 해주면 8N의 R자 힘을 받는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A의 R자임은 12N, B의 R자임은 8N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 R자임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했듯이 여러 가지 힘이 작용할 때 다 합친 힘이죠. 그 힘을. 그죠? 근데 A에는 지금 작용하는 힘이 뭐밖에 없습니까? 요 스몰 f라고 하는 요 힘밖에 없죠. 요 힘이 곧 뭐예요? R자임과 같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R자 힘이 12N이니까 요 F라는 힘이 12N이 돼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 B 같은 경우는 지금 왼쪽으로 20N이 작용하고 오른쪽으로 F라는 힘이 작용하는데 R자 힘이 왼쪽 방향으로 8N이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 두 개를 그러니까 요 힘과 요 힘을 합친 힘이 8N이 돼야 되니까 F는 얼마가 돼야 돼? 12N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R자 힘이 8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 둘은 당연히 같죠. 왜? 작용 반작용이니까. 그러면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A와 B의 가속도는 4m/s 제곱이다. 맞죠? A에 작용하는 R자임은 10이다. 맞죠? A가 B를 미는 힘은 8N이 아니라 12N이 되는 거죠. B가 A를 미는 힘은 12N이다. 맞죠? A와 B에 작용하는 R자임은 12대 8이니까 3대 2가 맞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6단계도 마찬가지로 작용 반작용 문제죠. 지금 철수와 영희가 서로 마주보고 서로 밀었단 말이죠. 서로 밀었기 때문에 철수가 영희한테 주는 힘이나 영희가 철수한테 주는 힘, 요 힘이 어때? 힘의 크기는 같다라는 거죠. 그죠? 왜? 작용 반작용이니까. 두 사람의 작용한 힘의 크기는 같다. 당연히 하고요. 영의 질량은 철수의 2배이다. 자, 질량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F는 MA 요 식에서 M은 어떻게 됩니까? F분의 다시
F가 아니죠. M은 A분의 F가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 영희의 질량과 철수의 질량은 영희의 가속도분의 영희가 받는 힘 F고, 철수는 철수의 가속도분의 철수가 받는 힘인데, 요 둘이 어떻단 말이야? 지금 이게 같다라는 거야. 왜? 작용 반작용으로. 그죠? 같으니까 우리가 이 질량을 보면은 영희의 가속도 같은 경우는 요게 1이고 이거는 0.5니까 영희 대 철수의 질량비를 보면 1대 0.5분의 1이 된단 말이죠. 이 말은 곧 2대 1과 같은 거죠. 그죠? 그래서 영희의 질량이 아니죠. 이 0. 이거는 1대 5분의 10이 되니까 요거는 1대 2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철수의 질량이 2배 더 크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X. 상식적으로 봐도 같은 힘을 봤을 때 더 빨리 밀려나가는 요 영희가 더 가벼워야 되겠죠? 같은 힘을 받았을 때 더 빨리 밀려나가니까. 그래서 얘는 틀렸고 1초 이후에는 얘들이 속도가 일정한 등속도 운동을 하죠. 운동 상태의 변화가 있다 없다? 운동 상태의 변화가 없다 둘 다. 운동 상태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힘이 작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틀렸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운동량과 충격량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운동량과 충격량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힘과 시간 그래프 주어진다면 이 그래프 아래 면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힘과 시간 그래프에서 그래프 아래 면적이 곧 충격량이다 라고 했었죠. 수업 시간에. 면적이 충격량이다. 그러면 A와 B의 충격량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A의 충격량은 요 삼각형의 면적이 되겠고요. B의 충격량은 요 삼각형의 면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A 삼각형의 면적은 A의 면적은 4 곱하기 높이가 4 곱하기 2분의 1 해주니까 8이고 B 삼각형은 4 곱하기 높이가 1 곱하기 2분의 1 해주면 2가 되니까 총 B는 4대 1이 된다는 거죠. 자, 2번. 여기서는 우리가 이 운동량의 변화량은 충격량과 같다.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죠. 요걸 이용해서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 보면 지금 질량 M인 녀석이 오른쪽으로 V로 간다는 거죠. 질량 M인. 근데 벽에 튕겨서 다시 왼쪽으로 0.5V가 나왔으니까 요거는 지금 이 속도의 방향을 뭘로 나타냈어? 화살표로 나타냈죠. 화살표로. 근데 우리가 사실 계산을 하려면 방향을 뭘로 나타내야 돼? 부호로 나타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속도는 우리 방향을 가지니까 오른쪽을 우리가 플러스 V라고 이렇게 놨다면 왼쪽을 뭐라고 놔야 돼? 화살표로 표시 안 할 거면 마이너스 0.5V로 놔란 말이야.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벽에 충돌하기 전에 운동량이라고 하는 것은 질량 곱하기 뭐예요? 속도죠. 그러면 충돌하기 전에 질량이 m이고 속도가 v 이렇게 이게 충돌 전의 운동량이고 충돌 후의 운동량은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충돌 후의 운동량은 질량은 그대로 m이죠. m 곱하기 속도를 뭘로 해야 된단 말이야? 여기는 화살표로 나타내지 않기 때문에 방향이 반대라서 우리는 마이너스라고 놓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0.5V가 된다는 거지. 그래서 마이너스 0.5MV라고 하는 이런 운동량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크기는 충돌 전은 MV인 거고
충돌 후에는 0.5MV고 방향은 충돌 전에는 플러스 방향이고 충돌 후에는 마이너스 방향을 가진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럼 따져봅시다. 벽의 충돌 후 공의 운동량의 크기는 증가하였다. 운동량은 MV에서 어떻게 됐어? 0.5MV로 줄어들었으니까 이거는 틀렸고, 벽과 충돌 전후 야구공의 운동량의 변화량은 충돌 후에서 충돌 전에 거 빼주면 되죠. 그럼 충돌 후가 마이너스 0.5MV, 크기만 따지는 게 아니고 이건 변화량은 일단 변화량을 구할 때는 방향까지 같이 따져줘야 돼요. 그래서 빼기 처음이 MV가 되니까 1.5MV에 마이너스 1.5MV의 운동량을 가진다는 거죠. 운동량의 변화를 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기는 1.5MV이고 방향은 마이너스 방향으로 변한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은 틀렸고, 그 다음에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기 때문에 충격량의 크기만 물어봤으니까 운동량의 변화량이 1.5MV가 돼서 충격량도 1.5MV다. 그래서 이거는 맞다. 그래서 2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질량이 500g이니까 우리 0.5kg로 바로 꽂혀 놓읍시다. 우린 킬로그램, 질량은 킬로그램, 거리는 미터. 이렇게 고치는 게 좋겠죠? 시간은 초로 고치는 게 좋겠습니다. 자, 물체를 10m/s의 속력으로 연직 위로 들려 올렸다. 즉, 이 위로 던져 올렸다. 이 말이에요. 속도 10m/s로 던져 올렸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보기에서 골라봅시다. 물체가 최고점까지, 물체의 최고점이라고 하는 것은 속도가 0이 되는 지점이 최고점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속도가 0이 되는 지점이 언제 되느냐? 우리가 처음에 10m/s로 던져 올렸는데 여기 중력가 속도가 얼마예요? 아래쪽으로 10m/s 제곱이라는 거죠. 그죠? 물체는 아래쪽으로 계속 떨어지려 한단 말이야. 왜? 중력을 받기 때문에. 초당 얼마씩 속도가 증가하면서 10m/s씩. 그러면 내가 10m/s로 던져 올렸으니까 1초가 지나면 속도가 얼마 변해야 돼? 아래쪽으로 10m/s. 즉 속도가 감소해야 된다는 거죠. 위로 던져 올렸으니까 얼만큼? 10m/s씩. 1초당 10m/s씩 속도가 감소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1초가 지나면 이 물체는 속도가 0이 되겠죠. 그럼 이 지점이 최고점이 된다는 거예요. 즉 최고점까지 올라가는데 1초가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니은은 맞는 겁니다. 왜? 10m/s로 던져 올렸으니까. 만약에 20m/s로 던져 올렸으면 몇 초 후에 최고점에 도달하겠어? 2초 후에 도달한단 말이야. 왜? 1초당 10m/s씩 속도가 줄어야 되고 2초가 되면은 속도가 0이 된단 말이야. 속도가 0이 되는 지점이 최고점이니까. 아시겠죠? 그 다음에 충격량의 크기는 운동량의 변화량을 통해서 구해도 되죠. 운동량의 변화량. 그러면 던진 직전, 딱 던졌을 때, 연지기로 딱 던진 직전의 운동량은 얼마야? 0.5 곱하기 0.5 곱하기 속도가 10 이렇게 해주면 5kg 곱하기 m/s의 운동량을 가지겠죠. 그 다음에 최고점에서 운동량은 속도가 0이니까 0.5 곱하기 0 해주면 0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 운동량의 변화량을 구해주면 되니까 이거는 최고에서 뭘 빼주면 돼? 이 직전의 운동량을 빼주면 되니까 마이너스 5가 된다는 거죠. 마이너스 5 kg 곱하기 m/s. 그래서 크기만 따져보면 5가 된다는 거죠. 충격량의 크기는. 방향은 아래쪽이라는 거죠. 마이너스 방향. 그래서 요건 맞고 요것도 맞다. 그 다음에 물체가 던진 위치로 되돌아올 때까지 받은 충격량은 0이다 라고 했는데 요거는 뭐 운동량의 변화량을 통해서 구하는 게 낫겠죠. 예를 들어서 처음에 이렇게 던져 올렸으면 10m/s 0.5kg입니다. 맞죠?
이렇다가 다시 던진 위치로 되돌아오면은 이렇게 위로 갔다가 다시 아래로 이렇게 떨어지겠죠. 그죠? 그럼 요때 방향은 요쪽 방향이고 속도는 당연히 10m/s로 똑같겠죠. 왜? 같은 위치로 되돌아왔으니까. 근데 지금 여기는 선생님이 화살표로 나타냈으니까 요거를 다시 뭘로 나타내야 돼? 부호로 나타내려면 요쪽을 플러스로 보면 요쪽을 마이너스로 보라는 거죠. 그래서 요때 운동량은 0.5 곱하기 10이고 요때 운동량은 얼마야? 요때 운동량은 0.5 곱하기 마이너스 10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마이너스 5고 여기는 그냥 5다. 따라서 운동량의 변화량 요걸 1이라고 합시다. 요걸 1이라고 하면 운동량의 변화량은 나중 것 2에서 처음 것 빼주면 되니까 마이너스 5 빼기 5니까 마이너스 10이다. 즉 크기는 운동량의 변화량 크기는 10이고 방향은 아래쪽이다 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운동량의 변화량과 충격량이 같기 때문에 충격량은 10이 돼야 된다. 그래서 얘는 틀렸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 자, 4번 같은 경우는 같은 높이에서 질량이 서로 같은 뭐 m이라고 합시다. 얘를 잡아 던졌다, 놓았다 이 말이죠. 그럼 얘는 중력에 의해서 떨어지겠죠. 그러면 얘가 닿기 직전 여기는 딱딱한 접시고 여기는 방석을 놓았다. 방석. 여기는 접시. 여기는 방석. 그럼 얘가 닿기 직전 떨어져서 여기 닿기 직전의 속도는 둘 다 어떻겠어? V로 똑같겠죠? 맞나요? 속도는 V로 똑같단 말이죠. 그 다음에 얘가 땅에 닿으면, 접시에 닿은 후 얘는 어떻게 되겠어? 뭐 깨지든지 해서 땅바닥에 이렇게 깨져서 있든지. 방석에 있는 얘는 움푹 들어갔다가 다시 움푹 됐다가 올라와서 어쨌든 간에 최종적으로는 여기에 깨지지 않고 그대로 여기에 있겠죠. 그때 속도가 얼마야? 이 둘 다 속도가 0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충돌 직전의 속도랑 충돌 후의 속도가 둘 다 같다는 거야. 그럼 충돌 전에 요 녀석이 가지는 운동량, 충돌 전 이 두 개의 운동량이 같겠죠. 왜냐하면 질량도 같고 닿기 직전의 속도가 같으니까. 그 다음에 충돌 후에 운동량도 어떻게 했어? 이 두 개. 같겠죠. 왜? 하나는 깨져서 멈춰있고, 하나는 깨지지 않고 그대로 멈춰있으니까. 둘 다 운동량이 0이란 말이야. 그래서 둘 다 운동량의 변화량이 어떻다? 같다라는 거예요. 그죠? 운동량의 변화량이 같으니까 충격량도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접시에 떨어진 달걀만 깨지냐? 이 그래프를 보면 접시가 받은 최고 힘은 F1이라는 거고 방석이 받은 힘이라고 하는 것은 F2라는 거야. 그럼 접시가 받은 힘이 훨씬 크죠? 대신에 이 힘을 받는 시간이 짧고 얘는 힘을 작지만 오랫동안 받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깨지는 이유는 접시가 받은 충격량이 커서 그런 게 아니라 충격력, 즉 접시에 떨어진 달걀이 받는 그 힘, 충격력이 크기 때문에 깨진다는 거죠. 그러면 접시 위에 4번 봅시다. 접시 위에 떨어진 달걀은 충돌 전 운동량이 더 크다. 접시 위에 떨어진 달걀이 더 큰 게 아니라 둘 다 같고 X, 방석 위에 떨어진 달걀이 충돌 후에 운동량이 더 큰 게 아니라 둘 다 같아요. 그래서 두 경우의 운동량 변화량은 같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고 5번 같은 경우는 아까 왜 접시 위에 떨어진 달걀만 깨졌다? 아까 봤듯이 뭐야? 충격력이 크기 때문에 된 거지. 이 나머지는 모두 어때요? 같아요. 모두 다 같다. 자, 마지막 6번을 보겠습니다. 6번. 자, 그림과 같이 마찰을 무시할 수 있는 수평 미니에 정지해 있는 질량 2kg짜리 물체에 힘을 주어 밀었다. 그래프는 물체의 운동량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골라봅시다. 자, 이 운동량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질량 곱하기 속도죠. 근데 여기서는 질량이 2kg이니까 운동량은 2V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운동량과 이 속도의 어떤 관계는 운동량은 이 속도의 2배만큼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운동량과 시간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시간 속도 그래프도 어떻게 나와야 돼? 똑같이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죠. 대신에 운동량은 속도의 2배만 해준 거기 때문에 이 값이 얼마가 돼야 돼? 5가 돼야 된다는 거죠. 여기가 시간, 여기가 속도. 아시겠죠? 이 관계를 이해하시겠죠? 여기가 1초. 그러니까 여기 단순히 2라고 하는 숫자를 속도에 곱해주기만 한 거기 때문에 속도의 모양과 그래프 모양과 운동량의 그래프 모양이 같아야 되는 거야. 단지 요 값만, y축 값만 여기는 10이고 여기는 5가 되는 이런 그래프가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1초 동안 물체가 받은 충격력은 일정하다. 힘은 F는 ma니까 힘이 일정하기 위해서는 가속도도 일정해야 돼. 가속도가 일정합니까? 우리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이렇게 직선으로 나오는 경우는 등 가속도 운동한다 그랬죠? 가속도가 일정한 경우다. 등 가속도 운동을 한다. 그래서 이 가속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이때 받은 힘도 일정하다. 맞다. 1에서 2초 동안 물체는 등 속도 운동을 하였다. 뭐 이 그래프를 봐도 되고 이 그래프를 봐도 되고 운동량이 안 변한다는 것은 속도가 안 변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등속도 운동 맞고요. 그 다음에 1에서 2초 동안 가해진 충격량은 0이다.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인데 운동량이 안 변했죠. 0이란 말이야. 운동량의 변화량이. 그럼 충격량도 0이 된다. 그래서 이것도 맞다. 그래서 답은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가 이제 1인데 이 1은 솔직히 조금 쉬워서 선생님이 따로 문제풀이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아시겠죠? 문제풀이를 따로 하지는 않고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면 다 풀 수 있을 거고 조금 더 여러분이 봐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그 상대속도 있죠? 상대속도 구하는 방법 우리 속도의 기본 문제에서 했을 겁니다. 상대속도 구하는 방법 상대속도 구하는 방법 조금 알아놓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가속도에서의 표 있을 겁니다. 여기 표 주고 좀 이따 들어와라. 좀 이따 들어오라고. 어? 응. 상대 속도하고 우리 이 표 주고 시간 가속도 기본 문제에서 우리 표 주고 여기 공식 주고 우리 여기 1번 뭐 2번 이래 가지고 채워 넣는 문제 있었을 겁니다. 그 문제도 좀 풀어보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고생했고 동영상 강의를 보고 모르는 게 있으면 질문하러 오도록 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